자, 이번 주 또 이제 중요한 소식이 다가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어, 일부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취할 결과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중국의 대만 침공, 양안 전쟁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뭔가 물밑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경고를 하는 것처럼 암묵적인 힌트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시진핑 주석의 스탠스는 그대로였죠. 어떤 거였냐면 중국은 대만 흡수, 독립국가 X,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여기에 대한 스탠스는 계속 있었습니다.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쇼부가 나야 되거든요. 마치 한국과 북한이 아직 통일이 안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쇼부가 날 겁니다. 근데 이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벌어지게 될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 억제력처럼 오히려 전쟁부, 그리고, 셧다운이 오더라도 군인 월급은, 그리고 미국에서 카드, 반란법 발동도 안 한 상태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전쟁에 대해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전쟁부를 바꾼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면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죠.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기습적인 진주만 공습 같은 그런 상황을 이제 염두를 해두고 미리 준비를 하는 느낌이죠.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이 전쟁을 일본과 할 거라는 데이터 자체가 없었는데 기습 진주만 공습으로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예전이랑 달라요. 일단은 뭐 제2의 진주만 공습 같은 그런 상황들을 대비를 해서 억제력을 좀 이제 올리고 있고, 거기에 일본에다가도 이제 군사력을 좀 이제 늘리고, 자위대에서 군대로, 그리고 GDP의 2.5%에서 이제 4%까지 좀 이제 늘려서 군사력을 강화를 하게끔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억제도 억제인데 승리하는 전쟁이 있는 거죠. 무조건 승리하는 전쟁. 근데 이제 무조건 패배하는 전쟁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패배하는 전쟁? 승리하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패배할 걸 알고서 전쟁을 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쵸? 당연히 이게 싫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실행이 되어야지만 실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체적인 이제 판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시면 뭐 우크라이나라고 해서 러시아라고 이렇게 있으면은 예전에 소련이 붕괴될 때 우크라이나 핵무기 러시아 반납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사실 vs 러시아라면 이렇게만 싸우면은 압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간접적으로 뭐 이제 군사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고, 뭐 외교적인 부분에서 좀 제재하는 것들도 있죠. 러시아의 해외 자산이나 이런 것도 동결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결과는 뻔하거든요, 사실. 결과는 이게 장기간 좀 지속이 됐는데 러시아에서는 아직 큰 무기를 쓰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에 나름대로 시가전, 참호전, 게릴라전 막 이런 식으로 뭐 공중전도 약간의 좀 위력은 작은 미사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큰 무기는 쓰지 않았단 말이죠. 뭐 요즘엔 드론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러시아에서 어쨌든 이렇게 핵 보유국가 거의 한 미국이랑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큰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제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근데 왜 싸울까? 지는 전쟁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시와도 같은 상황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이야기고,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어, 동북아는 다릅니다.
자, 코인을 하면서 주식을 하면서 국제 정세까지 봐야 되나요? 아니, 기준금리 상승하고 인하하고 동결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고용지표 보는 것까지 괜찮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자, 거기까지도 괜찮아. 왜냐면 미장 따라서 코인도 움직이기도 하니까 같이. 자, 근데 거기까지 괜찮은데 국제 정세까지 봐야 되냐? 지금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봐도 될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뭐냐? 태국, 캄보디아, 이란,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인도, 파키스탄 등등 여러 지역들이 2025년에 국지전이 발생했지만 우선 휴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시, 코인 타격 없었습니다. 그 시기를 보시면 4월에서 이제 한 8월까지가 될 텐데 증시나 코인에 이로 인해서 가격들이 하락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서브적으로 옵션들이고 동북아시아는 다릅니다. 동북아시아는 다르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들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강세장이고 하니까 이게 막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동북아시아를 앞두고서 나오는 다른 것들은 그냥 이제 잔챙이들이에요. 잔챙이들. 핵심은 동북아시아예요. 동북아시아. 여기입니다. 동북아시아. 여기에서 뭔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충격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놀라운 내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죠. 자, 뱅크먼 프리드의 트위터가 갑자기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모든 달러를 상환을 했다. 채권자들에게 거래소에 있었던 자금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상환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FTX 채권자는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조정되면 최소 9%를 회수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떤 식의 의미냐면요. 자, 이것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과 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FTX의 파산 시점 가격이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BTC랑 이더리움이랑 15달러 900달러 정도 됐나? 16,000달러?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FTX 계정에 BTC가 한 개 있으면 보상을 받게 돼. 자, 그러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네. 근데 FTX 계정에 BTC가 있었어. 근데 USD만 준 거. 파산 시점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소송을 하고 막 그런다고 뭉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파산 시점 대비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는 이것만 들고 있었어도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결과론적인 거죠, 사실. 왜냐면 이제 중간에 이걸 매도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사람 심리가 결과만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과정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민심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보너스 추가 보상을 해준다. 두 번째, 갑작스럽게 코인 시장 폭락 쇼크가 온다. 두 번째는 정말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겠네요. 갑작스럽게 파산 시점 대비해가지고 가격들이 폭락 쇼크가 오는 거야. 이거 어떡하겠어요, 여기. 세 번째, 뭐 이제 무대응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민심을 생각을 해서는 SBF도 사면이 될 건데 민심을 생각해서는 보너스 추가 보상 혹은 갑작스럽게 쇼크가 온다, 이거 둘 중 하나 같거든요. 근데 1번은 사실상 좀 힘들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간접적으로 샘 뱅크먼 프리드가 민코인 시장에서 유동성 샤라웃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채권자들에게 보상하는 그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샘 뱅크먼 프리드가 나중에 민코인 시장 샤라웃해서 불장을 만들어 주고서 잊혀질 것 FTX 파산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과정은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갑작스럽게 코인 시장에 폭락 쇼크가 와서 FTX 파산 시점으로 롤백 돼버린다. 이러면 어쩌겠어,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인 게 뭐냐면 파산 시점보다 가격이 올라가서 불만을 가지는 건데 파산 시점보다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BTC가 16,000달러 파산 시점 가격 보상인데 지금 BTC 가격이 1만 달러야. 자, 그러면 USD 보상을 해주는 기준선이 만족스러울까요? 불만족스러울까요? 만족스럽겠죠. 왜냐하면 지금 BTC 가격이 1만 달러야.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으면 1만 달러밖에 지금 매도하면 못 얻는데 16,000달러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좋아하겠죠?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10,000달러밖에 못 받는데. 그러면은 이게 또 반대 상황을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상황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니 난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연치 않게 시장이 롤백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민심은 만족하겠죠? 만족하지 않을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민심이 잠재워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비슷한 걸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린 ETF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 기관들은 들어오는 USD 자금만큼 BTC를 구매해줍니다. 그리고 유출되는 자금만큼 BTC를 매도해줍니다. 원칙대로만 가는 거예요. ETF, 현물. 선물이 아니고 현물. 자, 여기서 특징은 현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물. 자, 근데 천재지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시장에 매도 유동성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한 몇몇 메이저 기관들이 독단적으로 BTC를 미리 매도할 수도 있음. 왜 그러냐? 진짜 코인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를 해가지고 첫 번째,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두 번째, 투자자 보호 측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예요. 2만 달러까지 떨어졌어. 근데 기관들이 뭐 1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매도했어요. 예를 들어 뭐 동북아시아 전쟁이 발생을 할 것 같고 유동성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해서 원래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는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기관들이 지게 되는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독단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BTC 가격이 11만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근데 기관들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매도를 한 가격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아니, 이러면은 왜 매도를 하겠어요? 그쵸? 매도를 하면 안 됐죠. 그리고 이거 다 보상을 반대로 해줘야 되죠. 왜 내가 팔라고도 안 했는데 왜 너네가 먼저 이렇게 팔아?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BTC 가격이 2만 달러가 됐어. 진짜 동북아시아 전쟁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기관들 매도 가격은 평단은 여기야.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청산 과정은 뭐죠? ETF 보유자들 있죠. 이들에게 보상을 해줘야겠죠. 내 거 왜 매도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거래는 중단되겠죠. ETF. 그러면 BTC 매도 기준으로 USD 달러를 보상해준다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BTC 가격이 2만 달러까지 떨어졌다면 ETF 보유자들은 좋아할까 나빠할까? 당연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팔 의지가 없었고 홀드를 했으면 10만 달러에서 2만 달러? 80% 손실을 보네. 아 근데 손실을 보는데 이거를 일부를 보상을 해주겠다고? 나 대신 매도를 해줬네. 나 대신 기관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폭락을 했을 때 이걸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다. ETF 홀더들이. 자, 이 메커니즘이 지금 FTX와도 비슷하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작과 끝이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그거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작과 끝에서의 이 파동을 피하지 못하시면 말 그대로 자산이 초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화. 말 그대로 이거는 고래 싸움에 새우들 등 터지는 리셋 사이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준점을 봐야 될 거는 이더리움을 한번 보세요. 이더리움을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4,250달러를 돌파를 하거나 최소한 4,500달러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못하고서 고꾸라진다면 저점이 없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리스테이킹 붕괴. 첫 번째로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할 겁니다. 요게 이더리움이. BTC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뭐 리스테이킹 비슷한 것들이 있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더가 지금 리스테이킹 가장 크고 요게 레버리지가 가장 많이 껴있어요. 레버리지. 그래서 이더 가격이 무너지면은 저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 같이 붕괴되는 거야. 한순간에. 그리고 지금 UX 링크 어제 말씀드렸던 코인 무한 발행 사례 있죠. 이거는 이미 UX 링크에서 보여준 거예요. 사례를. 그러니까 이제 민트라는 기능을 개발자 계정을 북한의 해커가 됐던 어떤 익명의 해커가 그것들을 탈취를 해가지고 토큰을 발행해서 그걸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서 매도하면서 공매도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장에서는 예전이랑 다르게 선물 시장이 워낙 그렇게 많이 커졌으니까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희 패밀리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장기간 민코인 슈퍼사이클을 인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이 폭락해야지 민코인 슈퍼사이클을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연결 지으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있죠. SBF가 사면되는 시점에는 코인이 이미 그 전에 폭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폭락하게 됐을 때는 FTX의 채권자들이 불만이 사라질 것이다. 불만이 사라지고 이것들을 모두 다 이제 FTX 파산이라는 것 자체가 잊혀질 만한 사건은 SBF가 민심 회복을 위해서 민코인들 샤라웃 하면서 유동성 공급해줄 수 있다. 뭐 SBF뿐만 아니고 SBF 뒤에 있는 세력들이겠죠.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이쪽 세력들이 엄청 뒷배가 든든합니다. SBF 뒤에 있는 세력들이 진짜 지금 BTC 세력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민코인 쪽에서 이제 슈퍼 샤라웃을 해줄 것이고 붕괴되고 폭락한 메이저 코인들은 민코인에 일단 당장은 밀리게 될 겁니다. 왜냐? 메이저들이 민코인만한 상승률을 보여주진 않을 거거든요. 다만 이 과정들이 오기 전에는 둘 다 같이 폭락을 합니다. 폭락은 같이 하는 거예요. 선물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요 놈이 치고 갈 때 요 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요 놈 매집하겠죠. 매집하는 기간 동안에 요 놈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요 놈 매집하는 기간 동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디지털 지갑의 사용자들이 많아질 거다. 이 과정들까지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놀랍네요. 이게 너무 좀 빨리 나와가지고 놀랍네요. 제가 얼마 전에 SBF 트위터 말씀드리면서 드린 얘기가 있을 거예요. 파산 시점 가격 밑에까지 폭락하는 시작과 끝이 될 수도 있다. 한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겁니다.